이 유언장은 위조된 겁니다. 박민석은 법원 민원실에서 받아든 서류 사본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틀림없었지요. 1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과 지금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니, 핵심 조항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어요. 원본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서윤의 재산은 서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하며 후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에는 그 조항이 사라지고 대신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정권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회를 법무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서류를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된 겁니다. 그것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언장을요. 민원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박민석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나이 먹으니 눈이 침침해서 그래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위조범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고 서두르다가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선 박민석은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어느 재래시장이었지요. 시장 입구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반쯤 문을 닫은 점포들 사이로 장을 보는 할머니 몇 명만이 오가고 있었어요. 박민석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한정호 씨와 최은지 씨 부부의 의뢰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던 날이었지요. 그때 정호 씨가 박민석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지금도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이 재산만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던 은지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지요. 서윤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부는 석 달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트럭과 정면 충돌이라는 경찰 발표가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12살 딸 서윤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민석은 당시 부부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호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그 불안한 눈빛. 하지만 사고는 사고였고 경찰 수사 결과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요.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조된 유언장을 보니 그날 정호 씨의 눈빛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박민석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 하나 건너편에 서윤이가 이모 최유리와 사는 연립주택이 보였어요. 오래된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지요. 한정호 씨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로 1층은 세탁소에 임대하고 나머지 층에 가족이 살았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분식집 사장이 떡볶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시는 분이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귀해요.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살아서 왔소. 시장이 언제 철거됩니까? 사장이 한숨을 쉬었지요. 내년 봄이래요. 다들 보상금 받고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건물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 최유리였지요. 박민석은 1년 전 장례식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은지 씨의 여동생. 그날 장례식장에서 최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윤이를 꼭 안았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보는 사람마다 대단한 이모라고 칭찬했지요. 그런데 지금 최유리의 모습은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빠른 걸음으로 시장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갔는데 목소리가 분식집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산정이 언제 나오느냐고요. 빨리 처리해야 한다니까. 날카롭고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지요. 최유리가 골목으로 사라진 뒤 분식집 사장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여자가 정호 씨 처제인데 말이에요. 정호 씨 살아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박민석은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지 않소?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윤이요. 불쌍한 아이. 부모님이 그렇게 됐는데 이모라는 사람이 아이한테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끝나면 맨날 저 아이가 장을 봐요. 시든 채소만 골라 담고. 사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 현관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시장 안으로 걸어왔지요. 한서윤이었습니다. 12살이라기에는 너무 마른 체격에 교복은 소매가 짧아 손목이 훤히 보였어요. 작년에 산 교복을 새로 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채소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싱싱한 것 말고 그 뒤에 있는 것 주세요. 시든 거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서윤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싱싱한 파 한 단을 장바구니에 슬쩍 넣어주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서윤이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서윤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연립주택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민석은 주머니에서 법원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 후견인에게 재산 처분 정권을 준다는 조항. 후견인은 최유리.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수억 원. 부부가 살아있을 때 이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어물 가게를 했었지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 딸이 시든 채소를 골라 담고 있는 겁니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아가고 있었어요. 박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박형? 박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사 시절 부탁 하나만 하자. 작년에 종결된 교통사고 하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1년 전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12살 서윤이가 쥐고 있는 부모의 도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언니, 나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이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봄, 최유리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서 쫓기듯 살고 있었어요. 39, 미혼. 3년 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뒤였지요. 처음에는 제법 잘 됐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인터넷으로 파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 반짝 매출이 올랐어요. 그 돈으로 사무실을 넓히고 직원을 3명이나 뽑았지요. 그런데 경기가 꺾이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빚이 2억을 넘긴 건 그해 초였어요. 사채업자한테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지요. 최유리의 휴대전화에는 하루에도 10통씩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때 최유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언니 최은지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며 꾸준히 돈을 모은 언니, 재개발 구역에 연립주택 한 채를 가진 언니. 최유리는 어릴 때부터 언니가 부러웠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언니만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유리가 언니 집을 찾아간 건 벚꽃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최은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참이었지요. 최유리가 거실에 앉아 울먹이며 사정을 털어놓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리야,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작년에도 3천만 원 빌려갔으면서. 최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갚을게. 이번에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부엌에서 서윤이가 숙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 된다. 서윤이 학비도 있고 정호 씨 사업 자금도 묶여 있어. 최유리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울먹이던 얼굴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요. 하지만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알았어, 언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최유리는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였지요. 그때마다 최유리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남편 잘 만나서 건물의 가게에 다 가졌으면서 동생한테는 왜 이러는 걸까? 언니네 건물 하나 값이면 내 빚 따위는 한 번에 없앨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최유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정호 씨는 은지에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꺼냈지요. 여보, 유리 씨가 요즘 우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갔다는 얘기 들었소?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정호 씨는 시장 부동산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최유리가 연립주택의 시세와 재개발 보상금 예상액을 자세히 물어봤다는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설마 유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 하지만 정호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소. 서윤이 앞으로 재산을 확실히 묶어두자.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박민석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오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박민석은 정호 씨와 10년 넘게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요. 정호 씨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온 날, 박민석은 두 사람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선생님, 유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민석이 물었지요. 갑작스럽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호 씨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윤이 재산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박민석은 부부의 사정을 자세히 들었어요. 처제의 사업 실패, 반복되는 금전 요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간 일까지.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러면 유언장에 신탁 조항을 넣읍시다. 서윤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호 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박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빈틈없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은지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지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서윤이만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박민석은 법적 효력에 빈틈이 없도록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했지요. 공증도 직접 입회했어요. 완성된 유언장 원본은 부부에게 전달했고 박민석도 사본 한 부를 보관했습니다. 정호 씨가 유언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걸로 서윤이는 안전하겠지요?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가 좋겠습니다.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서윤이한테도 알려두겠습니다. 아빠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정호 씨가 12살 딸에게 도장의 위치를 알려두었다는 겁니다. 보통 어린아이한테 도장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요. 정호 씨는 그만큼 불안했던 겁니다. 아내의 동생이지만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래 장사하며 지켜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도 정호 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유리가 은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매번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유리가 예고 없이 언니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언니, 나한테 이 건물 지분 좀 넘겨줘. 그걸로 대출받아서 빚 갚을게. 제발. 은지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유리야, 이 건물은 정호 씨 거야. 서윤이한테 물려줄 건데 내가 어떻게 그래. 최유리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언니는 맨날 서윤이. 나는 언니 동생이야. 친동생이라고. 조카 하나 때문에 친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 돼? 서윤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걸 최유리는 몰랐습니다. 12살 아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요. 최유리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은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유리가 건물 지분을 넘기래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호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안 돼. 내일 박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자.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확실한 조치를 해둬야겠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일이라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정호 씨와 은지 씨 부부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 발표는 단순했습니다. 빗길의 시야 확보가 안 되어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요. 장례식에서 최유리는 서윤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최유리의 효심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정호 씨가 평소에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차를 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열흘도 안 되어 최유리는 가정법원에 서윤이의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은 박민석이 작성한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조항이 바뀐 위조본이었던 거지요.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최유리는 언제, 어떻게 유언장을 손에 넣어 바꿔치기 한 걸까요? 그리고 서윤이가 아버지에게서 전해받은 도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형,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오 형사의 전화는 박민석이 시장 분식집에서 서윤이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걸려왔습니다. 박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지요. 오 형사는 교통사고 종결 보고서를 다시 뒤져본 모양이었어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트럭 쪽만 있고 정호 씨 차량 쪽은 없어. 보통 양쪽 다 확보하는데 한쪽만 갖고 종결한 거야. 박민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됐소? 오 형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지요. 합의금 받고 끝났어. 그런데 합의를 누가 주도했는지 알아? 피해자 유족 대리인 최유리야.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요. 보통은 유족이 끝까지 따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최유리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합의를 주도했어요. 합의금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합니다. 오 형사가 말했지요. 합의금은 최유리 명의 계좌로 들어갔어. 서윤이 몫은 한 푼도 없고. 박민석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낮은 합의금 독식, 후견인 신청까지. 최유리가 부부의 죽음 이후 한 행동들을 나열해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빈집에 있었지요. 최유리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문득 이모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어요. 평소 최유리는 자기 방문을 반드시 잠갔습니다. 서윤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서윤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지요. 이모가 밤마다 방에서 서류를 넘기며 전화하는 소리. 보상금이 얼마다, 인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문 너머로 들려왔으니까요. 서윤이는 이모의 방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지요. 서윤이가 매니 봉투를 열자 낯익은 글씨가 보였어요.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한정호.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지요. 그런데 서윤이의 시선이 한 장의 종이에서 멈췄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 아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윤이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쓰던 도장과 모양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12살이었지만 서윤이는 아빠의 도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알려준 것이었지요. 서윤아, 아빠 도장은 윗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수제 도장이거든.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도장이 진짜인지 꼭 확인해라.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는 그 흠집이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가짜 도장을 만든 걸까요? 서류를 더 넘기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지요. 서윤아, 뭐하고 있었어? 최유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평범한 표정을 지었지요. 숙제하고 있었어요, 이모. 최유리의 눈이 서윤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지요.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내 방에 들어갔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이 원래 열려 있었어요. 최유리가 서윤이를 한참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서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는 왜 아빠의 가짜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을 때 이모 방에서 전화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재개발 보상금 산정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그때까지 서류 다 끝내놔야 해. 도장은 이미 만들어뒀으니까. 서윤이는 부엌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최유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애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후견인인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 보상금 나오면 건물 처분하고 애는 시설로 보내면 되지. 서윤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이모가 자신을 시설로 보내려 한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분식집에 매일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웬 낯선 할아버지가 자꾸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서윤이에게 말을 걸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분식집 사장이 한 번은 서윤이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요 근처 사시나 봐. 해 끼치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 서윤이는 분식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박민석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아챘지요. 서윤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매일 오세요?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 집 떡볶이가 맛있어서 말이야. 서윤이는 박민석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서두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 같은 거 감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박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있지. 왜? 도장이 궁금한 게 있어?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 도장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민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도장 감정은 인감 전문가한테 가면 돼. 근데 왜 도장이 가짜인 것 같은 거지? 서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빠가 알려준 도장이랑 달라요. 흠집이 없거든요. 박민석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유리가 유언장만 위조한 게 아니라 도장까지 위조한 겁니다. 그래야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박민석은 서윤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빠의 진짜 도장은 어디 있는지 아니?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빠가 알려준 곳에 있어요. 이모는 몰라요. 박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도장이 남아있다면 위조 유언장에 찍힌 도장과 대조할 수 있었지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박민석은 서윤이에게 신중하게 말했어요. 서윤아, 그 도장을 절대로 이모한테 들키면 안 된다.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윤이가 불안한 눈으로 박민석을 올려다보았지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왜 매일 여기 있어요? 박민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내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서류를 만들어드린 사람이야. 법무사라는 직업이었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말한 적 있어요. 서류 만들어주신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날 이후 서윤이와 박민석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지요. 항상 시장 분식집에서 이모가 외출한 시간에만 만났습니다. 박민석은 서윤이한테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들을 수 있었어요. 이모가 밤마다 서류를 넘기는 것, 낯선 남자와 부동산 통화를 하는 것, 자신을 시설로 보내려 한다는 것까지. 박민석은 그때마다 오 형사에게 연락했지요. 오 형사,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걸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도장이 남아있어. 아이가 가지고 있다. 오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았어, 박형. 그러면 나도 움직여야겠다.
당일 CCTV를 좀 더 뒤져볼게. 하지만 최유리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서윤이의 행동이 달라진 걸 눈치챈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장을 보러 나간다면서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최유리가 서윤이 앞에 턱 앉았습니다. 서윤아, 요즘 시장에서 누구 만나?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모. 최유리가 서윤이의 턱을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은 장례식에서 서윤이를 안아주던 다정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이모가 다 알고 있어. 서윤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지요.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최유리가 손을 놓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너한테 잘해줬지? 밥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모 말 잘 들으면 앞으로도 잘해줄 거야. 근데 이모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유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서윤이는 자기 방에서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알려준 비밀 장소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천주머니 안에는 나무 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윗부분에 작은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는 도장. 서윤이는 도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뺏길 거야.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유리가 서윤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박민석과 오 형사는 최유리가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윤이는 이 도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형, 사고 당일 CCTV 찾았어. 이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거야. 오 형사의 전화를 받은 건 박민석이 서윤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오 형사는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과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경찰이 당시 수사할 때는 트럭 블랙박스만 확인하고 주변 CCTV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했으니까요. 오 형사가 말했어요. 사고 발생 40분 전에 정호 씨 차가 시장 앞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 그런데 그 주유소 CCTV에 흥미로운 게 찍혀 있더라고. 박민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 형사가 이어서 말했지요. 정호 씨가 주유하는 동안 차 뒤쪽에서 누군가가 차량 하부를 들여다보는 게 찍혀 있어. 후드티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체형이랑 걸음걸이가 특이해.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있소? 오 형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아직 확정은 못해. 하지만 키와 체형이 여성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주유소를 떠난 뒤 정호 씨 차의 브레이크 등이 한쪽만 들어오는 게 CCTV에 잡혀 있어. 박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오 형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CCTV 속 인물이 최유리라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해. 박민석이 물었지요. 사고 차량은 어떻게 됐소? 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사고 종결 후 폐차 처리됐어. 최유리가 합의 직후 바로 폐차를 신청했더라고. 박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을 서둘러 없앴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지만 물적 증거가 사라진 건 뼈아픈 일이었지요. 그래도 남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과 위조된 도장. 박민석은 오 형사에게 말했어요. 도장 위조만 확실히 증명해도 유언장 위조와 후견인 자격 사기가 성립하오. 사고건은 정황 증거로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오 형사가 동의했지요. 그래. 우선 도장 감정부터 하자.
서윤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도장과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의 인형을 대조하면 돼. 인감 감정 전문가한테 의뢰할게. 박민석은 서윤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 사이 최유리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윤이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최유리는 시장 분식집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지요. 혹시 우리 서윤이가 여기서 누구 만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분식집 사장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글쎄요. 요즘 어르신 한 분이 자주 오시긴 하는데 서윤이랑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못 봤어요. 최유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어르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서윤이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지요. 최유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 간 사이 아이의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서랍, 책가방, 옷장소까지 전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서윤이가 베개 밑에 두었던 도장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는 박민석의 조언대로 도장을 집 밖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시장 채소 가게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가게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서윤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어른 중 한 명이었지요. 도장을 찾지 못한 최유리는 더 과격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유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뭉치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앉아.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유리가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지요. 이모가 많이 생각해봤어. 너한테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해. 여기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환경이 아주 좋아.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설이요? 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동보호시설이야. 또래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거야. 서윤이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동의서였어요. 후견인 서명란에 최유리가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상태였지요. 서윤이만 동의하면 되는 서류였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모가 밤에 전화로 말했던 그 내용이 떠올랐지요. 보상금 나오면 건물 처분하고 애는 시설로 보내면 되지.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가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최유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지요. 서윤아, 이모가 결정한 거야. 이건 너한테 좋은 일이야.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처음으로 이모에게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최유리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서윤아, 이모 말 안 들을 거야? 이모가 너 후견인이야. 이모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인 거야. 서윤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이모한테 나를 맡긴 거지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최유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너 지금 이모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알아?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게 누군데. 서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서윤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시장 골목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석이었지요. 박민석은 최유리가 서윤이를 추궁할 수 있다는 걸 예감하고 저녁부터 건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이가 박민석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이모가 나를 시설로 보내려고 해요. 박민석이 서윤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안 그렇게 할 거야. 최유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윤이 옆에 서 있는 박민석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지요. 당신 누구예요? 남의 조카한테 왜 그래요? 박민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지요. 법무사 박민석입니다. 1년 전 한정호 씨와 최은지 씨 부부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요. 최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박민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유리 씨,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은 내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요. 당신이 위조한 거지요. 최유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은 언니가 남긴 그대로예요. 증거도 없이 사기꾼한테 속지 마, 서윤아. 최유리가 서윤이를 끌어당기려 했지요. 서윤이가 박민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민석이 주머니에서 2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던 유언장 사본이고 이건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 사본이요. 핵심 조항이 바뀌어 있소. 그리고 인형도 다르지요. 최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멈추었지요. 오 형사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 형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최유리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최유리가 뒤로 물러섰지요. 형사님, 저 사람이 아이를 꼬드기고 있어요. 저는 후견인이에요. 오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후견인 자격으로 법원에 제출하신 유언장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유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 형사가 이어서 말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고 당일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 CCTV에 흥미로운 영상이 있더군요. 정호 씨 차량 하부를 들여다보는 인물이 찍혀 있습니다. 최유리의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박민석이 말했습니다. 최유리 씨, 위조 유언장에 찍힌 도장 인형과 정호 씨의 진짜 도장을 감정기관에 의뢰할 겁니다. 인감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최유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모여든 상인 몇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유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조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요. 서윤이가 박민석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나한테 잘해준 척하면서 밤마다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나 다 들었어요. 나를 시설로 보내고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최유리의 울음이 딱 멈추었어요.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지요. 오 형사가 최유리에게 다가섰습니다. 최유리 씨, 서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 위조된 도장, 그리고 1년 전 그 빗길의 사고까지 최유리가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도장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인감 감정 전문기관의 회신이 도착한 건 최유리가 경찰서에 불려간 지 열흘 후였습니다. 박민석은 감정서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지요. 서윤이가 보관하고 있던 진짜 도장의 인형에는 윗부분에 0.3mm의 흠집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반면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에 찍힌 도장 인형에는 그 흠집이 없었습니다. 재질도 달랐지요. 진짜 도장은 참나무 수제 조각이었고 위조 도장은 기계로 깎은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감정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인형은 동일 도장에서 찍힌 것이 아님을 확인함. 박민석은 감정서 사본을 오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오 형사는 이미 최유리를 상대로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요.
최유리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 중에서 가짜 도장도 발견되었어요. 동대문 인장 가게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 형사가 박민석에게 전화했지요. 박형, 최유리가 자백했어. 유 원장 위조는 인정했어.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사고건은? 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차량이 폐차되어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CCTV 영상과 정황 증거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거야. 최유리의 자백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니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정리하다가 유 원장 원본을 발견했어요. 신탁 조항을 읽는 순간 최유리는 분노했지요. 언니가 나를 못 믿고 이런 조항을 넣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2억이 넘는 빚에 쫓기던 최유리에게 그 신탁 조항은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를 막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인장 가게에서 도장을 새로 파고 핵심 조항을 바꿔 넣은 유 원장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요.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후견인 권한 남용, 미성년자 재산 침해 혐의로 최유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지요. 그 사이 가정법원에서는 별도로 후견인 변경 심판이 열렸습니다. 박민석이 서윤희의 새로운 후견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어요. 법원 심리실에서 담당 판사가 박민석에게 물었지요. 신청인은 피후견인과 혈연관계가 없으신데 후견인을 자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민석은 똑바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살아 생전에 저를 믿고 유 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판사가 서윤이에게도 물었어요. 서윤 양, 박민석 씨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서윤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좋은 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모가 나를 버리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지켜줬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건 없니?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 엄마가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나도 믿어요.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판사가 안경 너머로 서윤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견인 변경이 승인된 날 박민석과 서윤이는 법원을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법원 앞 은행나무에 비치고 있었지요.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서 살아요? 박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할아버지 집이 좀 좁긴 한데 내 방 하나 만들 수는 있어. 시장 근처라 학교도 가깝고. 서윤이가 박민석의 소매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박민석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형사재판 선고일이 왔습니다. 최유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후견인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고 관련 혐의는 물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오 형사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요. 선고가 끝난 뒤 최유리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서윤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서윤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최유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지요. 박민석은 서윤희의 어깨를 감싸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서윤희 명의의 신탁계좌로 안전하게 이관되었습니다. 박민석이 원래 유 원장에 명시된 대로 성년이 될 때까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시장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서윤희를 보며 말했어요. 서윤아, 이제 싱싱한 파사도 된다. 서윤희가 웃었지요. 시장에서 서윤희가 웃는 모습을 본 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도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박민석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이 억지로 앞에 놓았지요. 그해 겨울, 서윤이는 박민석의 작은 아파트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3살이 된 거지요. 박민석이 서투른 솜씨로 미역국을 끓였어요. 간이 좀 짰지만 서윤이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밥을 먹은 뒤 서윤이가 아빠의 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윗부분의 작은 흠집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남긴 유언장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박민석은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마지막 줄을 가리키며 서윤이에게 건넸지요. 서윤이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서윤아,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박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핏줄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을,